자,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4일, 5일 중국 양회가 개최되죠. 이번에 또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양회는 그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올해가 14차 5개년 계획 첫 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앞으로 14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간다 전반적인 그림은 크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핵심 키워드가 그 쌍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수 소비 확대, 그리고 고급 소비 소비 구조를 갖고 가는 거고, 그리고 중국 발전에 목을 졸리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중국말 하면 차버스라고 하는데 목을 졸리는 기술은 이제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하지만 원천 기술이라든가 핵심 기술은 외국이 갖고 있으면 우리를 목을 졸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14차 5개년 기회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해서 올해 양회, 이번 지방양회는 다 끝났거든요. 중국은 3월에, 매년 3월 초에 하는 양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양회고, 이 중앙정부 양회를 하기 위해서 1월에 지방양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31개 성시에서 자기 지방에서 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지방 어젠다는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각 지방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딱 키워드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D 투자예요. 질적 성장, R&D 투자. 그래서 각 지방별로 질적 성장, R&D 투자 이런 게 가장 많이 얼마를 하겠다, R&D 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R&D 쪽이고요. 두 번째는 내수 소비 확대예요. 그래서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 그게 중국이 소비 확대를 막는 몇 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건데 잘 살기도 전에 이미 고령화 국가가 돼버렸어요. 아, 중국이 그래요? 네. 그것도 고령화 국가는 2010년에 이미 됐고요. 지금은 초고령화 국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2.7억 명이거든요. 60세 이상 되는 인구가 중국이 이미 2.7억 명이에요. 맞네요. 65세, 그건 이제 정말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요즘 은퇴가 65세라 해도 은퇴한 사람들이 나이가 65세라고 했을 때 지금 한 1.6억 명이 있어요. 그럼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럼 1.6 나누기 14 하면은 대충 10% 넘는 인구가 이미 65세 이상, 이거는 초고령화 세계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이제는 사회에서 돈만,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부가가치는 안 만들고 돈만 쓰는 사람들. 이거 그렇죠. 누가 이 사람 먹여 살려면 젊은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평균 연령 중위수가 2015년에 중국 연령의 중위수 평균이 2015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37세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40세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43세는 2025년에. 지금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네, 2021년에 한 평균 연령이 지금 보기에는 대충 한 40세, 한 그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럼 굉장히, 우리는 40세 넘으면 이제는 중년 이상이니까 중국이 젊은 나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산 활동 안 하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왜 초고령 사회가 오면 경제가 스톱이 되냐면 노인들이 많아지면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야. 벌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인생에 다 해봤잖아요. 그 나이면. 이제는 별로 제 나이 때 이제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솔직히. 보기에는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그렇기도 하겠다. 어쨌든 근데 실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는 우리는 삶의 본질에 집중하지 누가 막 가방을 비싸게 사고 옷을 비싸게 입고 사실 이런 데 욕심이 이제 없어요. 근데 20, 30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평균 연령이 40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러면 나이가 나오겠네요. 제가 한 30대인데 40대부터 이런 이제는 본질을 보려고 하고 거쳐 있는 걸 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데 돈 안 쓴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근데 사회가 발전하려면 보여지는데 돈을 써야 사실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는 인생을
나이가 많으면 소비가 확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수로 간다고 하는데 내수로 가려면 젊은 층이 많아야 이게 얘네들 돈도 많이 써주고 지금 인구가 다 늙어버려가지고 앞으로 내수 소비 확대 경제로 가기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소비를 억제하는 게 높은 집값. 근데 높은 집값의 이유는 그 중국의 경제 빈부격차가 도시 간에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면 상해죠. 북경, 선저 이런 일선 도시는 굉장히 잘 살잖아요. 얘네는 어떤 1인당 GDP가 막 25,000달러 넘어갔잖아요. 부자 동네고 또 저 동부 삼성이나 저기 저 서부 지역은 우리 원화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1,000위안도 안 되는 월 소득이 17만 이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어떤 일이 나죠? 젊은 애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 일선 도시로 와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일선 도시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월급은 중국은 아직도 북경에서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취직하잖아요.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6, 70만 밖에 안 돼요. 원화로. 네. 그러면 다 도시에 젊은 애 모여 사는데 집값이 높고 집값만 내다 보니까 언제 소비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불균형에 따른 인구 유실, 지방별로 인구 유실이 너무 커요. 지금 동부 삼성에 1년 사이에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42만 명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면 인구 유출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중국이 제가 항상 중국 GDP가 시멘트 GDP라고 했죠. 중국 지방 경제가 주로 뭘로 부동산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네는. 그래서 저 수요가 줄어드니까. 네. 그 동네는 여기 말하면 저 전라도 지방도시 가거나 저기 저 경상도 지방도시 가면 지금 부동산이 올라 안 가고 떨어진 이유가 뭐죠?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선도시 부동산은 막 고고 행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동부 삼성이나 이런 부동산이 올라 못 가면 지방 정부의 주로 수입이 땅을 팔거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데 부동산이 죽으면 경제도 돌아 안 가고 지방 정부의 세수도 줄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도 줄면서 지방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경제는 다 죽고 잘 사는 거는 상해, 일선 도시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젊은 애는 일선 도시에 왔는데 월급은 높지 않고 부동산 너무 비싸고 하니까 결국은 돈을 또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가 또 확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구 정책. 중국의 호구 정책 있잖아요. 한국은 없잖아요. 한국은 아이디 하나로 내가 사고를 치면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서울에 살다가 부산 갈 수. 중국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여기서 살고 그 호적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동을 못 시켜놨으니까 이게 또 소비 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그 지방양회에서 나온 정책 보면 R&D 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겠다. 특히 목을 졸리는 기술을 주도 산업으로 하는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 그 다음에 소비 확대 정책에서 인구 유입 촉진 정책, 여러 가지 인재 유입 정책이라든가 호적을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오기 편하게 호적을 폐지하겠다 등등등등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통화가 됐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 의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미중 갈등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 그거에 대비한 어떤 이번 양회에서 어떤 대비책들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양회에서 나오는 거는, 양회라는 거는 그 당해 계획을 말하거든요. 네. 올해 어떻게 하겠다. 올해 매년마다 열리는 양회는 올해 경제 목표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끌고 가고, 올해 얘기하고, 외교적인 거는 공식적인 얘기만 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중국이 말한 다자주의, 국제 간의 상호 존중, 그렇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쪽 내용이 위주로 갈 거고요. 네. 거기에서 대미 어떻게 할 거다, 이런 표현 쓰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건 이제 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무역이 됐든 아니면 금융, 기술 이런 쪽이 됐든. 네. 그거와 관련된 그 언급은 그 쌍순환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전략, 그거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에 그 19일에 G7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G7 회의가. 거기서
바이든이 참여를 했잖아요. 국제 네. 무대에 처음으로 사실 참여한 하나의 장소였는데 여기서 바이든이 무슨 말을 앞으로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생명과학, 그러니까 바이오 쪽, 이 기술이 글로벌 특히 동맹국이나 저기 유럽이나 우리 G7 국가들이 이쪽에 기술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기술 표준 만드는 거는 중국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바이든이 지금 1월 20일 시작해서 정확하게 한 달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을 갖다가 애니미, 적이라고 정했거든요. 적은 어떻죠? 적은 죽여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 바이든은 적이란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라이벌, 예? 그리고 전략적 경쟁자.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도대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가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웨이챗 있죠? 네. 웨이챗하고 그 틱톡이 미국 거 지난번에 트럼프가 막 못하게 하고, 막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 또 바이든이 보니까 다 하게 하거든요. 지금 틱톡이 미국에서 한 1억 명이 있어요. 네. 3억 중에 1억 명이 쓰는. 위챗은 이거 다시 하게 하거든요. 바이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들 할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확실한 거는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서 더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죠. 여기 교활하다 단어 쓰나요? 교활하다. 더 수가 높다. 네? 수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교활하다는 표현 잘 안 쓰죠. 아주 나쁜 의미로 쓰죠. 그러면 수가 더 뒤에다 감추는 수가 더 많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문제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내 문제에. 그러니까 아직 중국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건 다 공식적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인권이라든가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말만 했지 새로운 게 안 보여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고 있죠. 그게 이제 국내 문제가 백신이 보급이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미국이 어떻게 되죠? 코로나 문제는 이제 점차 안정이 되고 경제가 이제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안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또 일선의 어떤 문제로 부각되는데 그게 뭔지는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G7에서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부터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독일 메르켈이 있잖아요. 메르켈 네. 총리가 바이든은 거기서 뭘 강조하냐면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를 강조하고 기술 표준을 강조했는데 독일 메르켈은 유럽의 제일 큰 형이잖아요. 거기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앞으로 파리 기후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거는 분명히 바이든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럽이 바이든한테 협조하는 분위기였으면 거기서 그런 걸 강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이든이 미국말을 제일 잘 듣는 거 영국하고 호주예요. 그래요? Five Eye 국가들. 영어권이 5개 국가들. 아시죠? 그 Five Eye 국가들. 근데 유럽은 지금 우리가 확실한 거는 미국이 위상이 옛날보다 확실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독일 같은 프랑스 같은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미국 뒤에 줄 서서 가려고 하지 않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김에 이제는 글로벌 가버넌스 독일하고 프랑스 하나의 자기네 목소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G7에서 확실히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원래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말 잘 들었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의존하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네 목소리 내겠다라는 거는 중국이 여기서 움직일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든이 말하는 자기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대응하겠다라는 게 먹히려면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하면 결국 바이든이 미국이 이런 유럽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걔네한테 좋은 절 줘야 걔네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근을 줘야지.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나는. 근데 현재로서. 중국은 확실히 보인다는 거지 줄 수 있는 게. 그거는 시장이고 특히 요즘에 뭐 우리가 이제 단언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잖아요. 그 중에 배터리 쪽 협력 이런 게 중국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국 확실히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말빨이 안 먹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결국 줄 수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보는 것 같아요. 한번 툭 던져보고 쟤네들 동향 보고 거기에 따라서 바이든이 정책을 다시 만들 거예요. 좀 보고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아 얘네 이렇게 움직이네. 아 쟤네는 저러네. 그러니까 아직도 아직 한 1년 돼야 좀 그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현재 같은 어떤 이도저도 아닌 네. 그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세계를 읽으려면 지금 몇 개 키워드가 있어요. 앞으로 이 세계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후라는 기후 협력, 파리 기후 협력, 그다음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누가 우리말로 하면 누가 형님이 되냐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형님. 뭐 어때요? 형님 이런 게 있잖아요. 누님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제일 대빵이냐 이런 표현 써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이해 쉽게 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듣기에 거북하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큰 흐름 변화를 주도하는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어떤 말을 할 때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앞으로 세계 가버넌스를 결정하는 게 기후와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왜 유럽에서 기후를 막 강조하고 막 기후를 강조하잖아요. 이건 묘한 뜻이 있어요. 왜냐면 기후를 내세워야 유럽이 좀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기네가 그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왔으니까. 앞서 왔고 자기네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를 내세워야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중국하고 협력할 수가 있어요. 대의 명분이 하나 딱 있으면. 네. 그리고 코로나가 인류가 원하지 않지만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바꿔놨어요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에 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미 미국이 굉장히 코로나 게임에서는 많이 위상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의도치 않게 힘의 균형을 미국 쪽에 많이 떨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질서 흐름은 앞으로 코로나 중심의 이런 바이오 과학, 네. 생명 과학. 그래서 이런 뭐 큰 얘기를 할 때는 다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자꾸 기후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는 다 뒤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의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왜 파리 기후에서 탈퇴했는지 알아요? 기후라는 걸 내세우면 중국하고 계속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다자주의고 국제협력인 거지. 근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후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 국제주의로 왔다는 건 뭐죠? 국제 무대에서 하겠다면서 어떻게 중국을 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 뜻이 전달해서요. 제가 아주 묘한 뜻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한 게. 그러니까 글로벌 세계 기후라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네. 좋게 하든 의논을 하든 하려면 가장 큰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중국이라는. 왜냐하면 네. 거기가 기후를 공장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해서 대의가 다 있으니까. 협조를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훨씬 명확하다는 거지. 트럼프 확실하잖아요. 난 중국이 저기 안 놀까 할까 탁 탈퇴해버리잖아요. 근데 바이든 다시 회복했다? 앞으로는 중국이 뭐 인권이고 뭐고 하지만 내 보기엔 다 허상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는 이런 대명분 하에서는 같이 놀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뭐 틱톡도 그렇고 웨이챗도 봐도 그렇고 제가 전달하고는 뜻이 전달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묘한 뜻을 전달을 했어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해서 살벌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제가 량짠을 말했잖아요. 량짠이 뭐죠? 잠깐만. 여기서 몇 번 말했는데 또 량짠이 뭐라 할 거예요. 량짠?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표현 쓰잖아요. 걔는 냉전이 아니고 량짠. 량이라는 게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 청량하다. 네. 왜 청량하다죠?
시원하니까. 우리가 영어로 냉전은 cold war 그렇게 표현하잖아. 영어로 량전은 cool war 시원하다. 그래서 냉전은 둘이 아예 안 노는 거잖아요. 근데 량전은 뭐죠? 냉전은 열전은 전쟁하는 거고요. 냉전은 안 노는 거고 량자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앞으로 막 말싸움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제 질서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유럽의 독일 같은 프랑스 마크롱 같은 사람들이 이런 큰 대의와 명분을 앞으로 내세우냐 아니면 무조건 미국이 말하는 게 맞다고 하냐 아니면 바이든도 똑같이 대명분을 크게 내세우고 이러냐 이러면 이러한 중국과의 협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기후를 내세우고 하는 거는 자기네 주도하겠다 의미고 그 속에서 미국이 아젠다를 자기 거 끌고 가야 되는데 내 보기에는 지금은 안 보이고 네. 트럼프는 확실하게 탈퇴를 해버리면서 자기가 강이니까 강대로 하나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거였고 바이든은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며 국제주의가 필요하다며 왔는데 동맹국들을 움직이려면 줄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국제 가버넌스가 어떻게 갈 거냐. 그거의 흐름을 보면서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미중 갈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게 또 경제 위기가 네. 올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좀 기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심각하게는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과의 중국하고 관계. 사이가. 그래서 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근데 쟤는 바이든이 잘 읽히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외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자기 속마음을 안 보이는 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너무 정치인이 돼서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이번에 그거 아세요? 바이든이 지금 한 달이 됐잖아요. 근데 그 해리스 부통령 있죠. 부통령이 캐나다 대통령,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 저기 마크롱, 프랑스, 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캐나다 지금 2명이 중국에 잡혀있죠. 지난번에 그 몽완조 때문에 화웨이 딸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도 캐나다 사람 2명을 지금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해리스가 그 캐나다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맞아요. 원래는 거기 총리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바이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리스가 돌아가면 정상들하고 통화한 자체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 해리스 한테 성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과를, 원래는 이게 국제 룰에 안 맞는 거죠. 이런 외교적인 이슈를 어떻게 부통령은 뭐죠? 부통령 유상시에만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제일 그 명예직인데. 예, 주인공이 되면, 그래서 지금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 뭐죠? 바이든이 실제는 부통령이고 해리스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결국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동맹국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4년 민주제 하에 선거 당하는 대통령이라고요. 그리고 다음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의 축이 어쨌든 심정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어쨌건 지금 우리가 유럽 정상들의 그 미국의 호응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의도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하는지, 이것이 이제 결국 국제 역학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네.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